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지구과학의 신이 되는 그날까지 지구과학 가르치는 안성진입니다. 개념완성 교재로 이루어지는 지구과학 원 강의 END 그 중에서도요, 이 우주의 미래 파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이 강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우주의 미래라는 단원이 있어요. 이 우주의 미래라는 단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교과서에는 수록이 되어 있고 어떤 교과서에는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개념완성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서 분명히 이 내용을 배우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데에서도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 개념완성 교재에는 이 우주의 미래 단원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내용이 뭔가 혼자 공부하기에 그렇게 마냥 좀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설명을 들으면 쉬운데 혼자 공부하기에는 약간 좀 그시기 한 면이 있어. 그래서 분명히 이 내용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시청을 좀 권해드리는 그런 학생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저는요, 이 선생님의 개념 완성 강의를 이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교과서를, 다음과 같은 교과서를 쓰네요. 어떤 교과서예요? 금성 교과서, YBM 교과서, 미래엔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이런 학생들이라면 이 영상을 볼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교과서들이 이 우주의 미래 단원이 수록이 되어 있는 그런 교과서들이고요. 당연히 내신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을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능에서 지구과학 원을 선택할 예정인 학생.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강의를 뭔가 좀 수능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능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의 교재,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사용하는 교재, EBS 개념 완성에 이 내용이 없는데 과연 도대체 무엇을 교재로 할 것이냐? 자, EBSI의 안성진 선생님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요. 학습 자료실란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제가 PDF 파일을 딱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PDF 파일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 PDF 파일 같이 보시면서 이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 다음에 그 유튜브 링크를 전달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업로드한 유튜브의 그 어떤 고정 댓글 거기다가도 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PDF 파일 같이 보면서 이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에센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서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개념 완성 본 강의에서 표준 우주 모형이 무엇인지는 배웠어요. 이 표준 우주 모형은 뭔가 좀 최신의 우주론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바로 이 표준 우주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PDF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은 제일 크게 표준 우주 모형 이게 단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의 구성, 그다음에 우주의 미래, 이렇게 두 개의 파트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우주의 구성은 우리가 개념 완성 본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이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르면, 즉 우리가 지금 최신까지 연구된 이 우주론을 반영해서 이 우주를 설명하고자 할 때 이 우주의 구성이 과연 뭘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우주가 결국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 내용인데, 암흑물질, 보통물질, 암흑에너지, 요거 표동어 기억나시죠? 거기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의 미래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최신의 우주론까지 반영된 이 표준 우주 모형에서 이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PDF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같이 PDF 파일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클리어스 핵심적인 내용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앞에서 이 우주의 구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미 개념 완성 본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교재 같이 보시면서 한번 좀 쭉 훑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PDF 딱 보시면요, 제일 위에 이렇게 딱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우주 모형 뭐야? 급팽창 이론을 포함한 대폭발 우주론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개념까지 모두 포함한 뭔가 최신의 그런 우주 모형, 그런 걸 우리가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한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럼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르면 우주의 구성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주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우리 이미 배웠죠. 뭐예요? 보통물질과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그래서 설명 읽어보시면요. 2013년 플랑크 망원경의 관측 결과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분포비는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가 68.3%, 암흑 물질이 26.8%, 보통 물질이 4.9%라고 합니다. 이거 수치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요 점 단위까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뭐 대략적으로 암흑 에너지가 68% 정도, 그다음에 암흑 물질이 대략적으로 27% 정도, 보통 물질이 대략적으로 5% 정도 요거로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 분포비는요. 현재의 분포비입니다. 네, 우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요 요소들 사이의 분포비가 변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진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거 왜 그런지 개념완성 본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그래프 기억나시죠? 그죠? 가로축이 지금 시간이고요. 세로축이 지금 밀도, 상대값으로 나타낸 밀도인데 자, 물질,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이 우주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을 합친 이 물질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 감소한다. 그죠? 왜 그런 거예요? 그죠? 이 보통 물질이랑 암흑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 우주 안에서 이 물질들이 차지하는 질량은 딱 정해져 있는데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질의 어떤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정해져 있는데 부피가 계속 커진다. 우주의 부피가 계속 커진다? 그러면 당연히 물질들의 밀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거 눈여겨서 보셔야 된다. 뭐냐? 자, 암흑 에너지라는 건요, 뭔가 이 공간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는 전에 없던 뭔가 새로운 공간이 창출된다는 거잖아. 그죠? 전에 없던 새로운 공간이 창출된다는 건 그 공간에서 뭔가 새로운 암흑 에너지가 또 같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죠? 왜냐? 암흑 에너지는 공간 자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여겨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그럼 계속해서 새로운 암흑 에너지가 생기겠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흑 에너지의 양이 점점 어떻게 되겠네? 많아지겠네. 그죠? 그런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부피가 증가함에 딱 맞춰서 암흑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설명드렸죠.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는 암흑 에너지, 그 다음 보통 물질, 암흑 물질인데 이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밀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면, 그리고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즉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물질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 전체에서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르면 우리가 이 우주의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르면 이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 PDF 파일에서 이 단원명을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주의 미래,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 왠지 이 프리드만이 누군지 알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죠. 그죠? 그래서 이 프리드만 선생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지금 사진 걸려있는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 그래서 뭔가 좀 어깨라도 주물러 드리고 싶은 이분이 지금 프리드만 선생님이신데요.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이 허블이 외부 운하를 딱 관측을 해가지고 우주가 사실은 팽창하고 있네, 이런 어떤 관측적인 발견을 하기 이전부터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뜯어보고 막 저렇게 뜯어보고 막 연구를 하면서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다면, 이 상대성 이론이 맞다면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야 되는데? 라는 어떤 이론적인 발견을 먼저 하신 분이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그럼 우주의 미래는 어떨까? 상대성 이론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이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이 프리드만 선생님께서 이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했는가? 이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이 프리드만 선생님은 물론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수식과 굉장히 복잡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우리는 그 생각을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좀 여러분한테 좀 들어드릴 거예요. 뭐냐면은 프리드만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 일단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미지의 어떤 행성에 있어. 그리고 그 행성에 가서 공을 이런 그림과 같이 위쪽으로 축 던져 올렸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공이 위로 올라가겠지. 그죠? 그 공이 어떤 운동을 할까? 보시면은요, 이 공이 속도가 어쨌든 위로 올라가긴 올라가. 위로 올라가긴 올라가다가 속도가 점점 느려져. 그다음 어느 지점에서 속도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을 하겠죠. 그죠? 왜 이런 운동을 할까? 그치. 이 미지 행성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야? 바로 중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이 탁 위로 올라가면서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중력의 영향으로 다시 밑으로 쭉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뭐냐면은 이 미지의 행성이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경우와 그 다음에 이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작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상황에서는요. 공을 탁 위로 던져 올리면은 이 공이 쭉 얼마 위로 못 가다가 쭉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행성의 중력이 좀 어마어마하게 작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내가 공을 위쪽으로 조금만 던져 올려도 공이 위쪽으로 후 이렇게 잘 올라갈 거야. 그지? 물론 그 경우에도 어쨌든 중력은 존재하기 때문에 공의 속도가 점점 줄어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위쪽으로 좀 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성의 중력이, 이 미지 행성의 중력이 정말 무시하게 작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이 공을 조금만 위로 쭉 이렇게 해도 공이 이쪽으로 굉장히 잘 올라갈 거야.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물론 이 경우에도 중력은 어쨌든 존재하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행성의 중력장을 탈출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이 행성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고. 그러다 보면은 우주 끝까지 그냥 쭉 날아가 버리는 거지.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프리드만이 딱 이 상상을 한 거야. 뭐냐면요. 만약에 우주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우주의 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이 공이 이제 우주의 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을 위쪽으로 던져 올린 이 순간이 바로 빅뱅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주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빅뱅 대폭발이 있고서 그 대폭발의 관성으로 쭉 팽창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우주 공간 안에는 물질들이 있잖아. 그리고 이 물질들은 중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럼 우주가 이 관성으로 쭉 팽창을 하는 시점에서 계속 안쪽으로 중력이 작용할 텐데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져야 되지 않겠니?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우주 공간 내부에 물질들이 너무 적어. 그래서 이 중력이 너무 작아. 그러면은 어찌됐건 간에 팽창 속도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마치 이 아주 작은 중력을 가진 미지의 행성에서 공을 살짝만 던져 올려도 어쨌든 공의 팽창 속도가 줄어들긴 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이 행성의 중력장을 벗어나는 것처럼 이 우주가 어쨌든 속도가 줄어들긴 하지만 영원히 팽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프리드만이 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이 우주 안에 이 물질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 중력이 좀 세. 그러면은 얘가 어쨌든 대폭발의 관성으로 팽창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지? 점점 속도가 느려지다가 0이 되는 시점이 존재하고 다시 수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의 프리드만 선생님께서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재를 보고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볼 건데요. 자,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다 그려져 있을 거예요. 요 표 보이시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프리드만은 우주의 밀도 및 기하학적 구조에 따라서 세 종류의 우주를 제안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프리드만 선생님께서는 우주의 물질들이 얼마나 들어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기도 하고 팽창하다가 수축하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결국 우주가 뭐 영원히 팽창할지 팽창하다가 다시 수축할지 우주가 앞으로 팽창이 어떻게 될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 우주의 물질들이 얼마나 들어차 있는지 결국 우주의 밀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프리드만 선생님께서 이 우주의 밀도가 좀 많은 경우 우주의 밀도가 좀 적은 경우 뭐 우주의 밀도가 딱 적당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우주의 밀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딱 나누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옆에 기하학적 구조라는 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 본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주 공간이라는 게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휘어질 수가 있대.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을 2차원으로 묘사했을 때 이 우주가 이렇게 쫙 평평할 수도 있고 우주가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을 수도 있고 우주가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을 수도 있대. 이게 우주의 기하학적인 구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우주의 기하학적인 구조는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결국 이 우주의 밀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 근데 우리 프리드만 선생님께서 우주의 밀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나누어 놓으셨죠. 근데 이 우주의 기하학적인 구조가 결국 우주의 밀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로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나눠놨다는 것은 결국 우주의 기하학적인 구조로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나눠놨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표를 한번 딱 보시면은 자, 처음에 열린 우주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간에 우주 안에 뭔가 물질들이 좀 적은 경우야.
결국 우주의 밀도가 좀 작은 경우인 거지. 여기 보시면은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은 경우라고 써져 있는데요. 제가 임계 밀도가 뭔지는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우주 공간의 물질들이 좀 적은 그런 경우야. 아시겠죠? 그런 경우에 우주는 다음과 같은 기하학적인 구조를 갖는데요. 이렇게 뭔가 오목하게 생긴 뭔가 말 한 장 같은 모습이라고도 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구조를 갖는데,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가질 때 우주 공간이 공률이 마이너스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휘어진 정도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암기해요? 쉽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박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박스. 자, 어떤 박스가 있으면은 이 박스에 뭔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적정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만약에 이 적정량보다 물건을 좀 조금밖에 안 넣었어. 그러면 박스에 뭔가 빈 공간이 많겠죠. 그런 경우에 이 박스를 막 굴리다 보면은 박스가 이렇게 움푹 패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움푹. 그지? 이 박스 안에 물건들이 좀 너무 적은 상태에서 박스를 막 굴릴 경우에 이런 모습이 된다고. 그럼 그때 이 박스의 한 면을 생각해봐요. 뭔가 오목하지. 그래서 그것처럼 뭔가 오목한 기하학적인 구조를 갖는데, 우리는 그럴 때 공률을 마이너스라고 한대. 오케이? 자, 그럼 이 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암기해야 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박스 안에 뭔가 물건이 좀 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결국 우주 공간에 물질들이 뭔가 좀 적게 분포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주의 밀도가 좀 적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 경우에 뭔가 박스가 이렇게 오목해질 수가 있으니까, 박스의 한 면이 오목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때 기하학적인 구조는 뭔가 오목한 모습이겠구나, 이런 모습이겠구나, 암기되시죠? 그리고 물건들이 뭔가 좀 적게 들어있는 경우인 거잖아. 그래서 그때 공유를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네. 어때? 한 번에 딱 암기가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이 이름이 열린 우주인 거, 이건 어떻게 외우느냐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얘가 이름이 왜 열린 우주인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런 기하학적인 구조를 갖는 우주에서 빛을 이렇게 쫙 나란하게 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쪽 끝에서 나는 빛을 나란하게 쫙 쐈는데, 이 빛이 시공간에 휘어진 그 모양을 따라서 빛이 이렇게 딱 진행을 하다 보면은 빛이 결국엔 양쪽으로 이렇게 멀어지게 돼요. 그치? 여기서 출발한 빛이 처음에는 나란하게 갔으나 이 공간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렇게 멀어지게 된다. 그치? 그럼 빛이 뭔가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이니까 열린 우주인 거야. 진짜예요. 그래서 열린 우주예요. 그러면은 요런 기하학적인 구조를 가지면 열린 우주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평탄우주. 평탄우주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밀도 값을 딱 가지게 되면은 우주가 오목하지도 않고 볼록하지도 않고 평평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된대. 그리고 그런 우주를 우리는 평탄우주라고 한대. 그리고 이 평탄우주일 때의 우주의 밀도를 우리가 임계 밀도라고 얘기합니다. 그지? 우주가 뭐 이렇게 휘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휘어지지도 않고 평평한 딱 그 모습을 유지할 때 그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에는 임계 밀도보다 우주 밀도가 좀 작은 거야. 근데 딱 임계 밀도를 가지게 되면은 이 우주가 다 평평한, 하나도 휘어져 있지 않은, 즉 그래서 공률이 0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박스로 생각하면은 이 박스에 이 딱 적정량만큼이 딱 들어있는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적정량만큼. 그러면 이 박스가 이렇게 뭔가 좀 뚱뚱하게 부풀지도 않을 거고,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파이지도 않을 거고, 딱 이렇게 네모 반듯한 모습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박스에 딱 적정량만큼 들어있다. 우주 공간에 물질들이 딱 어떤 적정량만큼 들어있다. 그런 경우에 이런 평탄 우주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평평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닫힌 우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닫힌 우주는 이제 우주의 어떤 공간에, 우주 공간에 물질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결국 우주의 밀도가 좀 큰 거죠. 뭐보다? 임계 밀도보다 큰 거야. 그런 경우에는, 자, 박스에 물건들이 좀 많이 들어가면 박스가 이렇게 뚱뚱해지죠. 그지? 그것처럼 시공간이 뭔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대. 볼록하게 휘어질 수가 있대.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된대. 물론 이거는 우주가 구형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2차원으로 묘사했을 때 그 우주가 휘어진 모습이 마치 구와 같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률이 플러스라고 부른대. 박스에 뭔가 물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공률이 플러스. 암기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통해서 암기하면 쉽게 암기할 수가 있다. 그럼 얘는 왜 닫힌 우주냐? 자, 여기서 빛을 쏘면은 처음에는 나란하게 딱 쐈다고 하더라도 이 빛들이 결국에는 어느 한 점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죠? 자, 요쯤에서 이렇게 빛을 쫙 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극지방에서 이렇게 딱 빛이 만나잖아. 그죠? 분명하게 나란하게 쏜 빛이 요렇게 시공간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만난다. 닫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닫힌 우주입니다. 진짜 그래서 닫힌 우주예요. 오케이? 평탄 우주 같은 경우에는 나란하게 쏜 빛이 영원히 안 만나요.
그지? 영원히 안 만나는데 열린 우주에서는 그 빛이 서로 멀어지게 되고요. 닫힌 우주에서는 이렇게 나란하게 쏜 빛이 언젠가는 만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프리드만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 열린 우주와 평탄 우주, 닫힌 우주를 나누어 놓으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각 케이스별로 이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프리드만 선생님께서 생각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 프리드만 선생님께서 연구를 할 당시에는요, 암흑 에너지의 존재가 밝혀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 프리드만 선생님께서도 암흑 에너지의 존재는 잘 모르셨어요. 당연하지. 뭐 허블 법칙이 제대로 발표되기 전에 막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시면서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신 거기 때문에 뭐 암흑 에너지 이런 건 모르셨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으셨고 순수하게 그냥 우주의 물질들이 어느 정도 분포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셨다는 점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프리드만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냐? 자, 열린 우주 어떤 우주입니까? 그죠? 뭔가 우주 공간에 물질들이 좀 적게 분포하는 그런 경우야. 그지? 자, 그러면은 뭔가 이 물질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중력이 좀 생각보다 약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우주가 대폭발 이후에 관성으로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는데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좀 약해. 그러면 팽창 속도가 일단 줄어들긴 줄어들겠죠.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죠? 그런데 중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프리드만 선생님께서 생각을 하신 겁니다. 마치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작은 그런 미지 행성에서 공을 위로 던져 올렸을 때 공이 속도가 점점 느려지긴 하지만은 결국은 행성의 중력장을 탈출해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딱 박아 놓으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제가 본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은하 사이의 거리 혹은 뭐 우주 척도 혹은 뭐 우주의 크기 요렇게 나와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 여기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우주의 팽창 속도를 의미한다는 점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거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지금 초록색으로 그어진 이 열린 우주 보이시죠? 보시면은 현재부터 이 뭔가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거 무슨 팽창을 한다는 거야? 감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지? 자, 암흑 에너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 순수하게 물질들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 우주가 탁 팽창하는데, 그지? 우주가 대폭발의 관성으로 팽창을 하는데, 안쪽에 물질들이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팽창 속도가 느려지겠지. 그지? 팽창 속도가 느려지는 건 맞는데, 자, 이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에는 물질들이 좀 적어서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좀 약하니까 얘가 영원히 팽창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 평탄 우주. 자, 평탄 우주는요, 딱 어떤 절묘한, 그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절묘한 딱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야. 자, 그런 경우에는요, 어찌됐건 간에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안에 물질들이 있잖아. 그리고 이 물질들이 안쪽으로 막 이렇게 중력을 작용시키잖아. 그러면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려지긴 느려지겠죠. 느려지긴 느려지는데, 자, 그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현재부터 기울기가 점점 감소해요. 아, 감속 팽창을 하는 중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기울기가 점점 0에 가까워져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신 겁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0에 수렴한다는 건 0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죠?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하긴 하지만 그 팽창 속도가 0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영원히 팽창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프리드만 선생님께서. 아시겠죠? 자, 그럼 닫힌 우주 같은 경우에는요. 닫힌 우주 어떤 우주예요? 그지? 우주에 뭔가 물질들이 좀 많이 들어차 있어. 그지? 그리고 우주의 밀도가 좀 큰 경우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대폭발의 관성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요. 근데 안쪽에 이 물질들이 이 뭔가 중력을 작용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중력이 좀 커요. 왜? 물질들이 좀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 팽창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샌가 팽창 속도가 0이 되는 그런 시기도 존재하겠죠. 그지? 그러다 보면은 이 우주가 다시 이렇게 수축하는 시기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프리드만 선생님께서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팽창 속도가 점점 이렇게 즉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다가 기울기가 0이 되는 시점이 존재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서 쭉 이렇게 우주가 다시 수축을 한다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프리드만 선생님께서는 닫힌 우주는 우주 안에 뭔가 물질들이 좀 많고 이 물질들에 의한 중력이 좀 크니까 우주가 언젠가 다시 수축할 거야 라고 이제 예상을 하신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리드만 선생님께서는 암흑 에너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지? 그래서 우주 공간 안에 물질들이 있고 이 물질들은 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라도 어쨌든 우주의 팽창 속도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부 다 지금 감속 팽창인 거 아시죠? 그런데 이 물질들이 좀 적게 분포해 있으면은 얘네들이 영원히 팽창할 수 있어. 근데 이 물질들이 좀 많이 들어차 있으면은 이 중력이 좀 크니까 언젠가 우주가 다시 수축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는 열린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고요. 평탄 우주도 영원히 팽창하지만 평탄 우주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0에 수렴한다는 거. 하지만 0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팽창한다고 얘기한다. 오케이? 정리되시죠? 그래서 프리드만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예측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3번을 보시면은 자,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 우주의 밀도를 차지하면서도 청력으로 작용하는, 즉 중력이 아닌 청력으로 작용하는 암흑 에너지의 존재가 밝혀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흑 에너지까지 고려하게 된다면은 이 우주의 미래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암흑 에너지가 고려될 때는 뭐 우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세 번째 우주의 미래, 표준 우주 모형. 즉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까지 고려된 이 표준 우주 모형에서는 우주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일단 암흑 에너지가 고려됐을 때 우주의 밀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뭐냐면은 물질 밀도 더하기 암흑 에너지 밀도예요. 이거 별표 빵빵.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암흑 에너지가 고려됐을 때 우주의 밀도라고 하면은 물질 밀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암흑 에너지의 밀도까지도 함께 고려해 줘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기호 보시면은 뭐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기호가 뭐냐면은 밀도를 의미하는 기호예요. 이걸 로라고 합니다. 뭐라고? 로. 로.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질량을 영어로 하면 매스거든요. 그래서 그 질량의 m자를 따가지고 물질은 보통 물질이든 암흑 물질이든 어쨌든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매스자를 따가지고 로 m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 로 m이라고 썼으면 이건 물질 밀도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암흑 에너지 밀도라고 하면 로 다음에 요 a에서 요 가운데 요 막대기 하나가 빠진 이 모습 있죠. 이걸 람다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파장을 표시할 때 그것도 람다라고 읽고요. 이것도 람다라고 읽습니다. 어쨌든 이걸 로 람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암흑 에너지 밀도란 뜻이야. 오케이?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우주의 밀도에는요. 물질 밀도뿐만 아니라 암흑 에너지의 밀도까지도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암흑 에너지가 고려되었을 때 우주의 미래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그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른 이 뭐라고 해야 돼? 우주의 구성 요거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실 텐데,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약 68% 정도가 암흑 에너지고, 나머지가 이제 보통 물질이거나 암흑 물질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이 68%를 대충 한 70%라고 해보자고. 그러면은 이 우주의 밀도,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인 거죠. 그다음에 물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최근에 관측을 해보니까 이 암흑 에너지와 이 물질들을 다 합친 이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랑 놀랍도록 똑같대요. 그래서 임계 밀도를 1이라고 했을 때 우주의 밀도도 1인 거야. 아시겠죠? 근데 그 우주의 밀도 1 중에서 30% 정도는 물질들이 차지하는 밀도인 거야. 그래서 물질 밀도가 약 0.3인 거야. 그지? 그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70%인 거야. 그래서 그 1 중에서 0.7이 암흑 에너지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 서술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랑 놀랍도록 같다고 했죠. 그죠? 근데 우리 앞에서 말했어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랑 정확하게 똑같으면 그때 우주는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를 가진다? 평탄한 구조를 가진다. 그지? 그래서 우리 우주는요, 현재 평탄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현재 평탄 우주예요. 아시겠죠? 근데 잘 들으세요.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중력으로 작용하는 이런 물질들보다 청력으로 작용하는 암흑 에너지가 훨씬 많죠. 그죠? 그래서 청력으로 작용하는 암흑 에너지가 우세하기 때문에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프리드만의 관점, 즉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고 물질들만 고려를 했을 때 이 뭐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랑 같아. 그래서 이 우주가 뭔가 평탄한 구조를 가져. 이런 경우에는 팽창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그죠? 점점 줄어들어서 0에 수렴하지만 어쨌든 영원히 팽창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암흑 에너지가 고려되게 되면은 이렇게 평탄한 우주라고 하더라도 이 우주의 밀도 안에서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세하게 되면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는 평탄한 상태이지만 암흑 에너지가 고려됐을 때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물질들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우세하므로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지금 여기에 서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들으면 살짝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조금 뒤에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따라와 주시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 시간이 갈수록 우주 구성 요소 중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므로 앞으로 우주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아마도 영원히 팽창할 것이다 라는 것이 표준 우주 모형 관점에서의 우주의 미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뭔가 이 시간 은하 사이의 거리 그래프에서 뭔가 이렇게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기울기가 뭔가 좀 커지고 있어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진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죠.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우주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만 한다면은 아마도 영원히 팽창하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디벨롭먼트. 우리가 이 PDF 파일 보시면은 심화학습이라고 써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 좀 정리해 보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벨롭먼트 부분을 보시면은 우주의 기하학적인 구조는 우주의 밀도, 즉 밀도 변수로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밀도 변수하고 지금 이렇게 말발굽처럼 생긴 기호 있죠. 이거 우리가 오메가라고 읽는데 이 오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근데 이 오메가가 뭐냐? 옆에 날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밀도 변수는요. 임계 밀도 분의 우주의 밀도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아. 그러면은 이 오메가 값이 1보다 작은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 임계 밀도와 우주의 밀도가 같아. 그러면은 오메가 값이 1인 거죠. 그다음 이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커. 그러면은 오메가 값이 1보다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오메가 값이 1보다 작으면 열린 우주가 되는 거고요. 오메가 값이 딱 1이 되면요. 평탄 우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값이 1보다 크면은 닫힌 우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린 우주, 평평한 우주, 닫힌 우주는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를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우주의 팽창 속도는 밀도 변수와 함께 암흑 에너지의 비율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밑에 나와 있는 요 예제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예제는 지금 뭐냐면은 어떤 가상의 우주가 있을 때 그 우주가 어떤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그 다음에 팽창 속도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예측해 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면은 임계 밀도를 1이라고 했을 때 물질 밀도가 0.3이고요. 암흑 에너지 밀도가 0인 어떤 가상의 우주를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은 밀도 변수라는 거는 즉 오메가라는 값은요. 임계 밀도분의 우주의 밀도로 결정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우주의 밀도는요. 앞에서 배웠어요. 뭘 고려해야 된다? 물질의 밀도와 함께 암흑 에너지의 밀도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근데 지금 이 가상의 상황에서는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0이죠. 그죠? 0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의 밀도가 지금 0.3이니까 여기다 0.3을 넣어요. 근데 임계 밀도가 몇이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어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네요. 그죠? 즉, 밀도 변수가 1보다 작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밀도 변수가 0.3이 되거든요. 밀도 변수가 1보다 작으면은 기하학적인 구조는요, 열린 우주가 되겠네요. 그죠? 생각 가능하죠? 그 다음, 이제 물질과 암흑 에너지 사이의 비율을 한번 고려해봤는데, 암흑 에너지가 0이죠?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물질들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주가 쫙 팽창을 했을 때, 안에 물질들이 뭔가 좀 적은 상태인 거잖아? 그럼 중력이 좀 약한 상태인 거잖아? 그럼 팽창 속도가 줄어들긴 하지만 영원히 팽창하겠네. 그래서 팽창 속도가 줄어들면서 영원히 팽창한다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물질 밀도가 1이야.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0이야.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자, 여전히 암흑 에너지는 없어요. 암흑 에너지는 없는데 물질 밀도가 1이야. 그러면은 우주의 밀도와 임계 밀도가 1로 같은 상황이죠. 즉 밀도 변수 값이 1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밀도 변수 값이 1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 우주는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를 갖는다? 그치? 평탄 우주. 이런 기하학적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지금 암흑 에너지가 없는 상황이잖아. 물질들만 고려했는데 이 물질들이 딱 임계 밀도만큼 있어? 그러면은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하면서 영원히 팽창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어찌됐건 물질들만 있는 거니까 감속 팽창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 물질 밀도가 5야.
물질 밀도가 5, 임계 밀도를 1이라고 했을 때 물질 밀도가 5예요. 그 다음에 여전히 암흑 에너지는 고려되어 있지 않네요. 암흑 에너지는 밀도는 0입니다. 그러면은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밀도 변수 값이 1을 넘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주가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를 갖겠구나? 닫힌 우주.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고려되어 있지 않죠? 자, 물질들만 고려했는데 물질들이 임계 밀도보다 더 많이 있다? 뭔가 중력이 엄청나게 강하겠네? 그러면은 이게 팽창을 하다가 팽창 속도가 0이 되면서 다시 수축하겠네. 그래서 팽창 속도가 줄어드는 감속 팽창을 할 거고 다시 수축할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이번에는 물질 밀도가 0.3이에요. 물질 밀도가 0.3인데 이번에는 암흑 에너지가 0.7만큼 있어. 임계 밀도를 1이라고 했을 때 암흑 에너지 밀도가 0.7만큼, 물질 밀도가 0.3만큼 있어. 그러면은 자,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1이잖아요. 그럼 우주의 밀도가 1인 거잖아.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우주의 밀도와 임계 밀도가 같아. 그지? 둘 다 1로 같아. 그러면은 밀도 변수 값이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우주의 기하학적인 구조는 이런 평탄한 구조로 갖겠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게 뭐 물질들만 고려했을 때는 팽창 속도가 줄어들면서 그지? 0으로 수렴하며 영원히 팽창해야 되겠지만 암흑 에너지가 고려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암흑 에너지와 물질 사이의 비율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흑 에너지가 굉장히 우세하게 있네.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겠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만 하니까 영원히 팽창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선생님, 그럼 되게 막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네 가지 케이스 외에는 여러분들이 접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케이? 왜냐면은 암흑 에너지가 이 우주 팽창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케이스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뭔가 기하학적인 구조를 결정할 때는 밀도 변수를 보면 되고 그다음에 우주의 팽창 속도를 고려할 때는 암흑 에너지가 없을 때는 그냥 물질들만 고려해서 뭐 어쨌든 감속 팽창을 할 텐데 영원히 팽창을 할지 0으로 수렴하면서 영원히 팽창을 할지 다시 수축을 할지 요걸 여러분들 판단하면 되는 거고 암흑 에너지가 고려되어 있을 때에는 아마도 이런 모형을 줄 겁니다. 0.7, 0.3 이런 모형을 줄 테니까 암흑 에너지가 더 우세하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가속 팽창이라고 여러분들이 딱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은 보시면 우주 모형에 따른 우주의 나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주의 나이는요. 우주의 팽창이 시작된 이후, 그러니까 빅뱅 이렇게 일어나면서 우주의 팽창이 딱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흐른 시간이 우주의 나이래요. 너무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 가속 팽창 우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자, 먼저 여기서 나와 있는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는 프리드만 우주 모형에서의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암흑 에너지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로 람다가 0이다 라고 써져 있는 거고요. 암흑 에너지가 고려되어 있지 않은 즉 프리드만의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에서 이 우주의 크기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져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현 시점입니다. 현 시점이고요. 현 시점에서 우주의 크기, 즉 뭐 은하 사이의 거리, 우주 척도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닫힌 우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리드만의 닫힌 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 안에 뭔가 물질들이 좀 많은 거 아니야. 중력이 좀 큰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감소하는 정도가 좀 큰 거예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부터 이 뭐라고 해야 돼? 역추적을 해보면은 그 기울기의 변화를 역추적을 해보면은 요렇게 은하 사이의 거리가 0이었던 시절이 여기쯤에 찍힙니다.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탄 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 닫힌 우주보다는 팽창 속도가 좀 덜 느려져. 그지? 감속 팽창이긴 하지만 팽창 속도가 좀 덜 느려져. 물론 여기서 평탄 우주는 프리드만의 평탄 우주인 거예요. 자, 근데 이 기울기 변화를 역추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팽창 속도가 조금 덜 감소했었겠죠. 누구보다? 닫힌 우주보다. 그래서 기울기 변화가 조금 더 적고 그 결과 현재가 여기라고 했을 때 쭉 시작점이 여기에 찍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열린 우주도 같은 원리로 시작점이 여기서 찍히는 겁니다. 그지? 근데 이때 우주의 나이라고 한다면은 자, 은하 사이의 거리가 0이었던 시절, 즉 우주의 크기가 0이었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흐른 시간인 거잖아. 그래서 이 프리드만의 닫힌 우주에서 우주의 나이는 요 정도인 거예요. 그지? 그다음에 프리드만의 평탄 우주에서 우주의 나이는 요 정도인 거예요. 그지? 그다음에 프리드만의 열린 우주에서 우주의 나이는 요 정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연구한 바로는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울기 변화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본 강의에서도 배웠지만 과거에는요 감속 팽창 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본 강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요. 자, 가속 팽창 우주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여기에 찍혀. 자, 프리드만의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보다 가속 팽창 우주가 더 멀리서 찍히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쭉 현재까지 흐른 시간이 어떻다. 굉장히 길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무개나 지금 고려되어 있지 않은 닫힌 우주, 평탄 우주, 열린 우주보다 가속 팽창인 경우에 우주의 나이가 훨씬 많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요 점에서 한번 기울기가 일정하게 쭉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은 여기쯤에 찍힌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을 때 이 어떤 우주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가속 팽창 우주보다는 조금 더 늦게 시작했죠, 우주가. 그러면은 우주의 나이가 좀 적게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가속 팽창 우주 모형에서 우주의 나이가 제일 많게 계산된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요. 현 시점에서 은하 사이의 거리, 우주 척도, 우주의 크기도 딱 정해져 있지만은 요 현 시점에서 우주의 팽창 속도도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우주 모형이든지 간에 요 현 시점에서의 요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즉 현 시점에서의 우주의 팽창 속도는 다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딱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우주의 나이까지 한번 좀 설명을 해봤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문제들이 몇 문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강의를 해서 들어서 배운 거를 기반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옆에 제가 해설도 다 꼼꼼하게 써놨으니까 한번 스스로 문제 풀어보시고 풀이도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풀이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기반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고서 풀이 보시는 게 더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긴 시간 강의를 듣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이 우주의 미래 파트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서 뭔가 좀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해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나 이 강의를 듣고서 좀 궁금한 점이라거나 해결되지 않는 점이 있으면요. EBSI 쪽 Q&A에다가는 올리지 말고요. 왜냐면은 거기는 이 강의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올리지 마시고요. 그 EBSI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제가 오픈 채팅방 만들어 놨어요. 그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능 강의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소속되어 있는 이 이모사에서 이제 강의를 런칭하게 될 텐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진이었습니다. 안녕.